우리는 새로운 기준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맞이했습니다.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린 낯선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뉴노멀이라 부릅니다. 조직은 환경에 적합한 전략과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훨씬 민첩하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 환경을 지칭하는 뷰카라는 용어도 보편화되었습니다. 변동성이 높아지고 불확실성과 복잡성, 그리고 모호함이 커진 세상을 설명합니다. 왜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요? 세상의 변화는 늘 있어 왔지만 정보통신기술혁명의 초연결이 변화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지구상 존재하는 모든 인류에게 시간과 공간, 언어 등의 장벽을 없애주었습니다. 디지털 기기와 네트워크가 연결된 상황이라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덕분에 고정된 공간인 일터에 구속받지 않고 유목민의 커리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디지털 노마드라고 부릅니다. 개인은 자신의 재능을 거래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였기에 좋아하는 생활 양식을 추구하며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기계와 소통이 가능한 초연결 시대를 맞이하며 자신의 관심 분야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손쉽게 연결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조직이 아닌 새로운 팀의 모습을 공동의 목적 아래 이합 집산이 빈번해졌습니다. 이런 조직을 긱스 조직이라 하며 이런 경제를 빅 이코노미라고 부릅니다. 달리 보자면 다양한 형태의 진짜 협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업이란 무엇일까요? 국립국어원에서는 협업을 많은 노동자들이 협력하여 계획적으로 노동하는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다른 사전에서 정의하는 내용을 보면 협력하는 것, 공동작업, 특히 지적인 노력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또는 함께 일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비슷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통일된 개념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업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말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포촉한 방역당국에서는 국가 차원의 TF팀을 조직했습니다.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산업 종사자들이 코로나 대응과 극복을 위해 협업했던 모습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감염 여부 진단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검진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처음 2일이 걸리던 시간이 2시간 이내로 줄어들더니 자가 검진 도구까지 개발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검사 인력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시중에는 다양한 생활용품에 안티바이러스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약업체들도 재빨리 치료제 개발과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기존의 오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빠르게 백신 모델을 최적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넘어서 대륙 그리고 전 지구적인 협의체가 발족되었습니다. 분야별 전문가들은 임상 연구 결과와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시간과 공간,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를 요약해 보자면 정부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확산을 막고 치료를 돕기 위한 공동의 목표 아래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리더 역할을 한 것입니다. 특정한 주체가 단독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료계와 산업계, 학계 등의 각 분야별 조직과 개인들의 고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자율적,
능동적인 참여로 인해 원만한 협업이 이루어졌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협업의 조건은 공동의 목표, 상호 의존성, 그리고 고유의 전문성 기반입니다. 인류의 문명은 과학의 발달과 함께 했습니다. 과학의 가장 큰 특징은 예외 없는 원칙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를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객관적 지식이어야 합니다. 이런 지향점 때문에 과학자들의 논쟁은 객관적 데이터와 실증 사례를 통해 입증해야 하고, 이는 매우 치열한 과정입니다. 전문 분야의 학회에서는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지만 이를 통해 정립된 이론과 지식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합니다. 게다가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뉴턴이 언급한 거인의 어깨에 서서 세상을 보다는 표현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문장입니다. 오랜 세월 선배들의 시행착오의 산물인 지식을 토대로 새로운 발전을 이끌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세른이라 불리는 유럽 입자물리학 연구소입니다. 세른은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9년 한 나라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과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소 설립의 필요성 아래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규모와 인력, 그리고 예산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인 만큼 유럽의 11개 나라가 참여한 가운데 1952년 초에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세른이 인류 번영에 기여한 것 중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는 인터넷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당시 세계 각국의 실험 연구에 대한 결과 데이터를 문서 또는 팩스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직접 모이는 세미나가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연구 상황을 실시간으로 시각적인 정보로 공유하기 위해 영국의 컴퓨터 과학자인 팀 버너스리에 의해 세계 최초로 WWW를 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1994년 세른에서는 WWW를 전 세계의 공유 자원으로 무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는 것이지요. 덕분에 지금 우리는 세른이라는 거인의 어깨에 서서 세상의 다양한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초연결 시대를 맞이하게 된 셈입니다. 이를 요약해 보자면 인류 공통의 번영을 위한 공동 목표는 다양한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게 했습니다. 원대한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에서 궁극적인 목표 달성 과정에서도 훌륭한 중간 산출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대가 없이 나눠주는 인류의 공헌의 가치는 오랫동안 칭송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전 세계적인 명품 패션 브랜드인 구찌와 스포츠 브랜드인 아디다스가 함께 협업을 통해 출시한 스니커즈 디자인이 큰 인기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는 100년 전통의 명품 브랜드의 중후한 이미지를 넘어 젊은 세대의 관점을 반영하는 리버스 멘토링 프로그램 덕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밀레니얼 세대의 직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특히 생명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반영한 디자인과 제조 방식의 전략이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매출과 이익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했습니다. 외부의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을 하게 된 배경도 내부의 다양한 세대 간의 의견을 교환하는 협업 문화 덕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편의점 맥주 브랜드 론칭입니다. 곰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 맥주의 콜라보로 탄생한 것입니다. 실제 유통은 CU 편의점을 중심으로 초기에 진출했고 대량 생산은 롯데칠성의 맥주 공장이 담당했습니다. 전국적인 판매 유통 채널을 확보한 CU의 입장에서 매출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곰표 대한제분의 경우도 흥행에 대한 후광 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이런 성공 경험을 토대로 CU는 말표 구두약을 제조하는 말표산업, 맥주 제조사 스퀴즈 브루어리와 함께 협업해 2020년 구두약으로 유명한 말표 브랜드를 흑맥주로 출시했습니다. 이를 요약해 보자면 협업은 각 기업의 전문성에 대한 인정을 기반으로 상호 의존성을 인식한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동종 또는 동질의 산업의 탁월성보다는 전혀 다른 영역의 이종이 결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들을 토대로 협업에 대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뽑아본다면 공동의 목표, 상호 의존성, 고유의 전문성, 그리고 서로 다른 이종 간의 결합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동은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행동으로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피라미드와 성을 쌓기도 했습니다. 목표 달성의 결과를 참여한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분배된다는 믿음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상조회, 품앗이 등이 있습니다. 경쟁도 동일한 목표를 차지하기 위해 상대방 또는 다른 집단과 겨루는 행동입니다. 자원이 희소하다는 제약 때문에 이해 충돌이 발생합니다. 경쟁에서 승리하는 쪽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에 집중합니다. 경쟁은 참가자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이 존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시험, 대입시험, 운동시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이 심해지는 경우 갈등이 될 수 있습니다. 갈등은 이해 충돌이 극심해지는 경우 상대를 강제로 굴복시키거나 제거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공정한 규칙을 준수할 거라는 기대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 노사 분규 등이 있습니다. 교환이란 상호작용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거나 손해를 입히는 경우 상대방은 그에 대한 보상이나 보복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 교통사고에 대한 치료비를 지불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강제란 상대방의 명백한 반대 또는 저항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의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가하는 힘은 구체적인 물리력뿐 아니라 지위, 법, 금전, 다양한 방식으로 행사될 수 있습니다. 이를 요약해보면 협업은 본질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힘을 합치는 협동 행위입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 다양한 관점의 대립이 심화될 경우 갈등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업에 참여한 개인 또는 소속 집단의 이익과 충돌되는 상황을 종종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적 협업을 위해서 갈등 관리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분업은 산업혁명 시대인 18세기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작업의 속도를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소개한 개념입니다. 분업을 통한 작업 방식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 초기에 매우 혁신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조직 내부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기술적 분업이라고 하면 특화되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사회적 분업이라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분업은 크게 보면 공동의 목표 달성에 참여하는 협동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 측면으로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만 완수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게 됩니다. 분업은 제품의 생산 공정이 세분화 및 표준화가 되어 있는 제조업에 적합합니다. 반면 협업은 정답이 없고 보다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한 서비스업에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 공정에서의 분업 장면과 오페라 공연팀의 협업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페라 공연팀의 경우 공연 시간 전반에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분업과 협업 모두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다만 분업의 경우 전체 목표 달성과 상관없이 자신의 목표 달성이 가능합니다. 궁극적인 측면은 연결이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목표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분업으로 일하는 경우 특정 부분은 최적화될 수 있지만 전체는 최적화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사일로 효과라고 부릅니다. 과거 제조업과 지식 창조 서비스업의 구분이 명확했을 때는 비교적 명료하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의 중심은 서비스업이 되었고 만물 서비스업으로 꾸준히 진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장에서 협업과 분업이 혼재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협업과 분업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래 분업과 협업이 전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분업은 협업을 바탕으로 합니다. UC 버클리대 한센 교수는 그의 책 콜라보레이션에서 협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각 이해관계자들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행동, 이를 간결하게 바꾸면 팀을 통한 업무 수행을 의미합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2016년 연구 보고서에서 협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복수 참여자의 관계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참여자 간의 자원과 인력, 보상을 공유하는 조직적 관계이자 프로세스, 즉 다수의 참여자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자원과 인력, 보상을 공유하는 조직적인 프로세스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앞서 살펴보았던 한센 교수의 정의와 같이 팀을 통한 업무 수행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연구 결과를 보면 협업 과정의 상호작용의 수준에 주목합니다. 협업을 위해 자원을 공유하는 수준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 수준에 주목합니다. 참여 수준은 협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공유하고 있는 자원의 범위와 협업의 강도 수준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협업의 수준을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협업은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집단 속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심리는 회피 동기가 근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욕먹지 않기 위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기본만 하자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이는 최선의 결정이 아니라 적절한 타협 수준으로 정리를 하는 경우가 지배적임을 잘 설명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업무를 분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미리 결정하지 말고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집단 지성이야말로 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죠. 실제 미국의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수 있는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에게 책임이 가는 분위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침묵하는 것도 협업이 되지 않는 하나의 이유라 하겠습니다. 정보의 공유는 빠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협업에 있어 정보는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요즘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알고 있는 데이터나 정보가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항상 변화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고 변화를 캐치했다면 팀에 빠르게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돕는 조직 시민 행동이 있습니다. 협업은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의 이질성이 더욱 매력적입니다.
그것이 서로 부족한 결핍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상호 의존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의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를 바탕으로 팀의 성공을 위해 자발적으로 돕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조직 시민 행동이 발현됩니다. 위계적 조직에서 수평적 조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1990년대 팀제의 확산은 기존의 조직 구조의 명칭 수준의 변화가 전부였습니다.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위계적 구조의 모습이 보편적입니다. 리더가 이끌고 구성원은 뒤따른다는 관점으로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리더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전문성과 자발성을 갖춘 구성원의 자율성과 책임이 중요합니다. 구성원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되어야 합니다. 이에 상응하는 권한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권위에 의한 의사결정에서 위임과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과정에서 학문의 연구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협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여정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기존에 수행하던 협력적 모든 활동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반영하여 협업의 특징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를 간결하게 찐팀이 일하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모인 팀이 아니라 최선의 결과를 위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찐팀이 일하는 방식이 바로 협업입니다. 넓은 의미로 협업을 정의한다면 사회적 상호작용의 협동에 해당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분업도 협동의 범주에 들기 때문에 협업의 한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협업의 개념을 좁게 정의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식적 측면에서의 협동을 넘어서 실제적 측면에서 상호 의존성을 바탕으로 서로의 다양한 자원을 적극 공유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진정한 의미의 협업으로 다양하고 이질적인 협업팀의 구성원들이 지닌 모순적이고 대립적인 상황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하여 새로운 것으로 융합 또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지칭합니다. 협업은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운영적 과업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존의 방식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 필요합니다. 발생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우나 설정형 목표를 토대로 미리 준비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한시적인 기간 동안 추진하는 프로젝트로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협업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협업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분업이나 개별 작업이 효과적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혼재된 협업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가 지향하는 협업을 재정의하고자 합니다. 찐팀을 통한 프로젝트 수행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운영적 효율에서 혁신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위계적 구조의 형식적 팀에서 수평적 구조의 진정한 팀을 지향합니다. 리더는 지시하고 구성원은 듣고 오직 실행만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수직적 격식을 갖춘 소통에서 수평적 일상적 소통을 합니다. 구성원 각자가 자율성과 함께 엄정한 책임을 갖고 추진합니다.